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튜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감자탕 가게를 운영하는 여성입니다. 가게를 시작한 지도 벌써 4년 차가 됐는데요. 저희 감자탕은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늘 손님으로 북적북적합니다. 이게 다 제 음식 솜씨 때문이라고 자랑하고 싶지만은요. 누구보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남편이 없었더라면 아마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사연을 쓰는 지금도 우리 남편은 주방에서 열심히 고기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늘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남편을 볼 때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곤 하죠. 남편이 자라온 환경은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남편의 아버지, 그러니까 저한테는 시아버지 되시는 분은 정말 최악의 아버지였대요. 가장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매일 어머니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다는 겁니다. 술과 도박은 기본이었고 바람에다 손찌검까지 말 그대로 망나니가 따로 없었더랍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 보기 지지리도 없던 박복한 시어머니는 남편이 고등학생 때 그만 몹쓸병에 걸려 돌아가시고 말았다죠. 사실 남편은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남편에겐 큰 상처였을 테니까요. 남편이 아버지에게 치를 떠는 이유는 그것 말고도 또 있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곧바로 재혼을 했답니다. 갑자기 남편의 새엄마가 된 사람은 아버지가 드나들던 술집의 여 종업원이었다는데 남편의 말로는 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보험금으로 그 여자를 집안에 앉혔다는 겁니다. 당시 남편은 겨우 18살의 고등학생이었고 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만한 힘이 없었다네요. 그래서 엄마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 새어머니를 보고 살아야 했답니다. 그런 아버지나 새어머니가 자식들을 잘 보살폈을 리가 있나요? 남편 아래로는 남동생이 둘이나 있었는데 간신히 고등학교를 졸업한 남편은 동생들을 챙겨야 할 실질적인 가장이었습니다. 공부를 곧잘 하던 남편은 대학을 포기하고 바로 공장에 취직해 돈을 벌었답니다. 절대 동생들 배골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다짐하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귀신처럼 알고 돈을 빼앗는 아버지 몰래 동생들의 용돈 챙기고 먹을 거 사주면서 버티고 또 버텼대요. 남편 바로 밑에 있는 둘째 동생도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바로 취직을 했습니다. 형이 힘들게 번 돈으로 대학을 가고 싶지 않았고 차라리 자신도 일을 해서 형이 짊어진 짐을 덜어주고 싶었다네요. 그렇게 남편과 둘째 서방님은 열심히 일을 했고 그런 형님들 덕분에 막내 서방님만큼은 대학도 가고 원하던 공부도 끝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을 형님들이 대신해 준 것이죠. 지금 막내 서방님은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할 때도 시아버님과 남편의 관계는 서먹서먹했어요. 새어머니한테도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않고 아주머니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만큼 시댁 부모님과 남편 사이의 갈등은 골이 깊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남편과 살다 보니까 남편이 왜 그러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말로 전해 들었을 땐 잘 몰랐는데 막상 시댁 어른으로 대하며 경험해 보니까 왜 개차반 소리가 나오는지 알겠다랄까요? 두 분의 경우 없는 행동은 저조차도 기함할 정도로 대단하더라고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신혼살림을 차릴 때도 시댁에선 남편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롯이 남편의 힘으로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도 시아버님은 결혼식 축의금을 모조리 챙겼고요. 결혼 당사자한테는 한 푼도 주지 않았죠. 하다못해 신혼여행 경비라도 내어주실 줄 알았는데
마치 당신의 권리인 양 입을 싹 닦으시더라고요. 솔직히 당시에는 진짜 억울한 생각이 들었지만 거기까지 관여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제 성격이 본래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닌 그런 성격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왈가닥 같단 소리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면서 자랐죠. 어쩌면 그런 성격 때문에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는지도 몰라요. 결혼 전부터 남편의 가정사를 알고 있었지만 우리 두 사람이 중요하지 주변 환경은 상관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만약 시댁이나 친정이 우리 두 사람의 행복을 가로막는다면 전 딱 부러지게 행동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일은 제 생각보다 빨리 일어났어요. 큰애야, 이번 주말에는 본가로 좀 내려와야겠다. 왜요,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꼭 무슨 일이 있어야 얼굴 보니? 너희들도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가끔 들러서 밥도 같이 먹고 해야지. 너도 알다시피 첫째랑 네 시아버지랑 사이가 소원하잖니. 이참에 가족들끼리 돈독해지면 좀 좋겠어? 시어머님은 가족 모임을 통해서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 얼굴을 보자는 것이었죠. 솔직히 틀린 말도 아니었고 저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딱히 거절하기가 애매했어요. 시어머님의 바람을 남편에게 전달하니까 남편의 표정이 팍 구겨지는 겁니다. 됐어. 무슨 가족 모임이야? 가족 같아야 가족 모임도 하는 거지. 그래도 오빠, 어른들은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 나이가 들수록 가족 간의 정이 그리울 수 있잖아. 일단 이번에는 어머니 말씀처럼 내려가 보자. 도련님들 얼굴도 볼 겸. 제가 차분하게 부탁을 하자 남편은 마지못해 승낙을 했습니다. 각자 다른 지역에서 살던 도련님들도 한자리에 다 모이게 되었고요. 그렇게 시댁에서 식사를 하고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시아버님이 뜻밖의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이제 첫째 상구도 장가를 갔고 둘째 상철이는 직장 다닌 지도 꽤 됐잖냐? 그럼 이제 너희들도 도리를 해야 하지 않겠니? 도리요? 무슨 도리요? 니들이 언제 우리들한테 용돈 한번 제대로 내놓은 적 있어? 나도 이제 은퇴를 해야 할 나이고 네 엄마도 몸이 약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냐 말이다. 자식들이 셋이나 있는데 부모가 손가락 빨고 있으면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이제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용돈을 좀 내놓아야지. 내 말이 틀렸냐? 그런 아버지는 자식들한테 도리를 다 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세요? 뭐? 내가 도리를 못한 게 또 뭐가 있어? 내가 너희들 밥을 굶겼냐? 밤이슬 내리는 곳에서 잠을 재웠냐? 못 배운 애비가 건강하게 키워줬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남편은 시아버지의 뻔뻔한 태도에 얼굴이 확 달아오르더군요. 그런데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한술 더 뜨는 겁니다. 그래, 니들 아버지 말씀이 맞다. 니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양반이 해보지 않은 일이 없어요. 비록 넘치게 키우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어. 그러니까 아버지 도리를 다한 것은 틀림없지. 우리도 자식들한테 용돈 받을 자격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달라는 것도 아니야. 내 생각에는 첫째는 가정을 꾸렸으니까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면 적당할 것 같고 둘째는 딱 50만 내놓고 막내는 여유 있을 때 조금씩 성의 표시하는 정도면 되지 않겠니?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스스럼 없이 꺼내시는데 남편을 비롯해서 두 도련님들 표정도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지? 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결국 가족 모임의 진짜 목적은 용돈이었어요. 시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정기적인 용돈을 받길 원하신 거죠. 액수까지 저렇게 미리 정해놓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일부러 만든 것이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한 남편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곤 두 분을 향해 독서를 쏟아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돈 맡겨놨어요? 달마다 용돈 상납하라고 하면 우리가 순순히 내놓을 줄 알았어요? 야, 이놈아, 주기 싫으면 그만이지 어따 대고 눈을 부라려. 아버지가 이러시면 안 되죠. 아버지가 언제 엄마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한 적 있어요? 아니면 우리한테 돼지고기 한 근 사줘봤냐고요. 매일 술 먹고 엄마 때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도박으로 다 날려먹은 사람이 뭐라고요? 자식된 도리를 하라고요? 죽은 엄마가 무섭지도 않으세요? 이 자식이 그래도. 남편은 성질을 내며 나가버렸고 도련님들 역시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박찼습니다. 시어머니가 야심차게 추진한 가족 모임은 삽시간에 쑥대밭이 되고 말았고요. 남편은 아버지라는 이름 때문에 지금까지 인내심을 갖고 최소한의 예의를 지켰다고 합니다. 과거의 상처는 묻어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각자의 인생을 살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 남편에게 이렇게 엉뚱한 요구를 했으니 남편 속에 천불이 날 수밖에요. 전 남편의 반응이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부모님의 착각은 거기서 끝난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그 난리를 피워댔으니 정신을 차렸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엉망진창이었던 가족 모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님한테 다시 연락이 오더군요. 큰애야, 네가 네 남편을 좀 달래보렴. 아무리 못난 아버지라도 천륜을 끊을 수야 있겠니? 저 양반이 겉으론 저래도 속으로 니들 생각을 많이 한다니까. 네, 제가 눈치 봐서 오빠한테 얘기 잘할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래, 그리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용돈 이야기도 내가 너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니들도 먹고 사느라 바쁠 텐데 매달 돈 100을 내놓기엔 무리가 있겠지. 그래서 말인데 50 정도면 어떻겠니? 그 정도는 크게 부담되는 액수는 아니지? 네?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머릿속엔 온통 돈 생각밖에 없나 봅니다. 용돈 문제 때문에 그 난리가 났는데 선심을 쓰는 척 절반을 깎아주겠다는 거였죠. 남편과 시부모 사이가 별로 좋지 않더라도 저 진짜 예의는 지켜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전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용돈은 저희가 알아서 드리는 거죠. 그런 건 어머니가 정해주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용돈 문제는 오빠랑 얘기해 볼 테니까 앞으로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뭐? 너 지금 시애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상구도 내가 계모라고 무시하더니 이제 너까지 날 무시하는 거니? 그네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싸가지가 영 아니구나. 네? 싸가지요? 그래, 내가 뭐 그깟 돈이 욕심나서 이러는 줄 아니? 니들이 슬그머니 용돈도 주면서 아버지한테 관심을 보이고 그러면 사이가 좋아질까 싶어서 이러는 거지. 어휴, 됐다. 그깟 돈 내 안 받으면 그만이다. 돌변한 시어머니가 윽박을 지르시는데 기가 차더라니까요. 어쨌든 확실하게 저희 뜻을 밝혔으니까 더 이상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런 시어머니가 직접 저희 가게로 오시리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아니, 어머니가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긴. 며느리가 식당을 열었다는데 당연히 들여다봐야지. 그래서 내가 좀 팔아주려고 일부러 친구들도 데리고 왔다. 아, 그래요? 가게를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뜩이나 정신이 없는데 객식구까지 달고 온 시어머니가 신경이 안 쓰일 리가 없지요. 게다가 서로 감정이 상한 일도 아직 아물지 않았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일은 상관없다는 듯 천연덕스럽게 자리를 잡고 앉으시는 거예요. 예, 여기 감자탕 대짜리로 서너 개 올려라. 뼈찜도 두어 개 내오고. 대여섯 분이 오셔서는 왁자지껄 떠들며 음식을 주문하시는데 감정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갑작스런 방문을 알게 된 남편이 인상을 팍 구기는데 얼른 제가 말렸죠. 됐어, 오빠. 친구분들이랑 오셨는데 괜히 뭐라고 하지 마. 일부러 팔아주시러 오셨다잖아. 그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어? 남편은 긴 한숨과 함께 화를 삼켰습니다. 대체 얼굴에 무슨 철판을 깔았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만 합니다. 어쨌든 저는 꾹 참고 음식을 날랐어요. 주문한 음식에다가 술과 음료도 잔뜩 드셨고 술 안주 삼아 몇 가지 서비스도 내드렸죠. 그렇게 서너 시간쯤 계셨나 봐요. 드디어 자리에서 일어나셨는데 글쎄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네야 잘 먹었다. 맛이 아주 좋구나. 내가 하는 모임이 꽤 있으니까 자주 들를게. 네, 그러세요. 그럼 잘 먹었다. 연락해라. 저 어머니, 그런데 음식값은 누가... 뭐? 음식값? 너 지금 시애미한테 음식값 받으려는 거니? 네? 아니 팔아주려 오셨다면서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부모가 자식 가게 와서 밥 먹고 계산하면 내가 뭐가 되니?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겠으리. 그럼 그냥 가신다고요? 지금 드신 게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어머 얘가 또 왜 이래? 이깟 감자탕이 얼마나 나왔다고 그래? 어머니랑 친구분들이 드신 게 3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그냥 가시겠다고요? 제가 똑부러지게 말을 하자 시어머니가 뱁새 눈을 뜨면서 절 노려보더라고요. 분위기가 냉랭해지니까 어머니와 함께 온 친구분 중 하나가 제게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당연히 계산을 해야지. 그냥 이걸로 계산해요. 진짜 잘 먹었어요. 제가 마지못해 카드를 받아드니까 얼굴이 시뻘개진 시어머니가 제 손을 찰싹 때리는 거예요. 야,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니? 네 눈엔 시애미가 이 지나가는 똥개보다 못해 보여? 일부러 친구들 데리고 여기까지 왔더니만 이제 아주 작정하고 개망신을 주네. 그러니까 누가 여기까지 와달랬어요? 공짜밥 드시고 싶으시면 다른 데 찾아보세요. 전 어머니한테 공짜밥 드리고 싶은 생각 요만큼도 없으니까요. 이 싸가지 없는 년이 정말. 뭐라고요? 싸가지 없는 년이요? 자꾸 이렇게 막말하실 거예요? 그래 이년아. 너처럼 싸가지 없는 며느리한테는 막말해도 돼. 그러면서 제 머리채를 휘어잡는데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죠. 남편도 뛰쳐나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죠. 어머니 친구분들이 뜯어말리죠. 전 시어머니랑 뒤엉켜서 땅바닥을 구르죠.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아찔합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랑 드자비질까지 했으니 누가 들으면 망나니 며느리라고 손가락질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전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깟 음식 좀 대접해 드릴 수 있죠. 제가 돈이 아까워서 그랬겠습니까? 시어머니의 태도가 너무나 염치가 없어서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건 누구건 부당한 일을 한 번, 두 번 넘어가면 계속 당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게 나갔던 거죠. 그 사건 이후로 시어머니는 제게 딴죽을 걸지 않았어요. 거의 인연을 끊고 살다시피 한 거라고 보는 게 맞겠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저와 남편은 한동안 시댁에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명절이고 뭐고 시댁에는 일절 관여하지 말라며 단단히 못을 박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이란 시간이 금세 흘렀고요. 어느 날 둘째 도련님이 웬 여자분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형, 저 결혼하려고요. 두 분께 제일 먼저 소개시켜 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머, 정말요, 도련님? 도련님 옆엔 하얀 피부를 가진 작고 예쁜 아가씨가 앉아 있었어요. 척 봐도 선하고 유순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상철 오빠랑 결혼하게 된 나영주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그런데 정말 예쁘시네요. 너무 예쁜 동서는 저랑 비교되니까 좀 곤란하겠는데요?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련님의 예비 신부는 여리여리한 게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만 같았고 말과 행동도 무척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여장부라면 그쪽은 천생 여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도 도련님이랑 아주 잘 어울리는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게도 동서가 생긴다는 게 설레기도 하고요. 남편은 동생의 결혼을 반기면서도 내심 걱정도 되는 모양이었어요. 아버지한테는 말씀드렸어? 이제 말씀드려야지. 마음 같아선 그냥 너희들끼리 조촐하게 치르라고 하고 싶다마는 알아, 형이 무슨 마음인지.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두 형제는 서로를 마주 보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집안 도움 하나 없이 어렵게 결혼을 한 남편은 동생이 똑같은 과정을 겪는 게 싫었을 겁니다. 도련님도 그런 남편의 근심을 잘 이해했고요. 하지만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빼놓고 결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둘째 도련님은 결혼 소식을 시댁에다 알리고 날짜를 잡았죠. 평범한가는 거리가 먼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무슨 요구를 할지 눈에 선하더라고요. 혼순이 떡값이니 상식에 벗어난 무리한 요구를 하겠죠. 왜냐면 저한테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저야 남편의 당부도 있었고 또 성격상 부당한 걸 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비 동서는 왠지 딱 잘라 말하지 못할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도련님이 결혼 날짜를 잡고 식을 치르기 얼마 전쯤에 예비 동서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시어머니의 무리한 요구는 없었는지 확인을 했죠. 역시나 제 생각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동서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고백을 하더군요. 네, 형님 말씀이 맞아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따로 전화를 하셔서 혼수랑 친인척분들에게 드릴 떡값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너무 무리한 액수를 말씀하셔서 고민이 많아요. 오빠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고 알아서 잘 하라는 당부까지 하셔가지고 이래저래 곤란하네요. 그 말 절대 들으면 안 돼. 동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버님도 보통분이 아니시지만 시어머니도 장난 아니셔. 이것저것 다 들어주다간 결혼하기도 전에 거덜날지도 몰라.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절대 하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해결 봐. 네, 그렇긴 한데 워낙 완고하셔서. 고집 부린다고 다 들어줄 일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제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동서는 시어머니의 요구를 거의 들어준 것 같더라고요. 넌지시 들어보니 동선에도 그렇게 넘치는 살림은 아닌 것 같던데 시어머니가 하도 딱 잘라서 말을 하니까 결국 무리를 한 거죠. 어쨌든 곡절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했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동서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시댁이었죠. 뭐? 시댁에 또 다녀왔다고? 얼마 전에 김치 담근다고 갔다 왔다며. 그런데 왜 또 갔어? 사실은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버님이 허리를 삐끗하신 이후부터 입맛이 영 없으셨는데 갑자기 추어탕을 드시고 싶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집에서 추어탕을 좀 해보자고 하시면서. 뭐? 추어탕? 추어탕이 드시고 싶으시면 사 드시면 되지. 왜 멀리 사는 며느리를 자꾸 부르신대?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미꾸라지 사들고 갔단 말이야?
네, 그렇게 됐어요. 어머니가 제가 주말에 별일 없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냥 해드렸어요. 동서, 자꾸 그렇게 요구를 들어드리면 한도 끝도 없어. 그러니까 아니다 싶으면 아니라고 똑바로 말씀을 드려야 해. 네, 알겠어요, 형님. 시부모님들은 착한 동서를 이래저래 뽑아먹고 부려먹는 것 같았습니다. 빡빡한 제겐 먹히지가 않으니까 유순한 동서에게 화살이 전부 쏠려버린 거겠죠. 제가 받았을 시집살이가 동서에게 더해진 것 같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시어머니의 욕심이었어요. 이런저런 기념일에는 당연히 두툼한 현금을 바랬고 홈쇼핑에서 구미가 당기는 물건을 보면 어김없이 동서 눈치를 준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시아버님 허리에 좋은 약과 음식은 기본이요. 여기저기 잘 다니시는 시어머니의 택시비까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소소한 요구를 빼고서라도 물질적인 걸 자꾸 원하시니까 동서가 힘이 들 수밖에요. 둘째 서방님 벌이야 뻔하고 애를 둘이나 키우면서 사는 동서가 넉넉할 리도 없는데 자식들 사정 뻔히 알면서도 손을 벌리는 모렴치가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하지만 착해 빠진 동서는 시어머니의 요구를 딱 자르지 못하고 소가리만 하다가 결국 들어주고야 말죠. 시어머니가 그런 동서를 예뻐하시기라도 하면 다행이게요. 예뻐하기는커녕 당신의 성에 차지 않으면 사람 속을 그렇게 긁어놓는 겁니다. 말만 들어도 분통이 터질 노릇인데 그렇다고 제가 시어머니에게 따지기도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서방님과 얘기를 좀 나눠보라고 했죠. 아무래도 동서 성격상 매듭을 못 지으니까 서방님이 나서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남편은 일부러 날을 잡아서 둘째 서방님이랑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뭘 하셔? 서방님이 알았다셔? 알았다곤 하는데 재수 씨가 자꾸 받아줘서 그러는 것도 있다네. 상철이가 아버지랑 아줌마한테도 말했는데도 상철이 모르게 계속 그러시는가 봐. 아유, 속 터져. 그러니까 왜 동서는 그걸 딱 자르지 못해가지고. 제 일은 아니었지만 제가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니까요. 정말 답답해서 미칠 노릇이었죠. 이러다간 이리저리 휘둘려 살다가 화병만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동서에겐 홀어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요. 오랫동안 요양병원 생활을 하고 계셨죠. 그런데 지병이 악화돼 갑작스럽게 운명하시고 만 겁니다. 혼비백산이 된 동서는 겨우 장례를 치르고 넋이 나가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런 동서에게 가을 단풍 구경을 가자고 운전을 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니 대체 정신이 있기라도 한 걸까요? 상 치른 사람에게 단풍 구경 가자고 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것도 시어머니란 사람이 말입니다. 참다 못한 동서가 그런 시어머니에게 싫은 소리를 한마디 했더니 때 되면 사람 다 죽는다면서 별스럽게 굴지 말라고 오히려 타박을 했더랍니다. 참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시어머니죠. 그날은 동서도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저와 술 한잔 하고 싶다면서 가게로 찾아왔더라고요. 형님이 우유보다는 제 성격 잘 아시고 이런저런 말씀해 주신 거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도 아니라는 거 잘 아는데 생각처럼 잘 못하겠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인 것뿐인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상처받는 건 저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동서는 저와 밤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어머니를 잃은 아픔을 잘 다독여줬고요. 한없이 여린 동서가 이제 다시는 시어머니한테 휘둘려 살지 않도록 당부도 했습니다. 제 조언에 굳은 결심을 한 동서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진짜 용기를 내서 실행에 옮기더라고요.
형님, 저 어머니가 50만 원 붙이라는 거 거절했잖아요. 당당하게 어머니, 저 돈 없어요. 지난달에도 생활비 부족해서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고 겨우 버텼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다니까요. 어머, 진짜? 잘했네. 정말 잘했어. 그래, 처음엔 어렵지만 하다 보면 그렇게 말이 나온다니까. 동서는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해. 네, 처음엔 좀 떨렸는데 그렇게 말을 뱉고 나니까 진짜 속이 시원하더라니까요. 다 형님 덕분이에요. 겉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런데 동서, 진짜 생활비 모자라서 빌려서 썼어? 에이, 당연히 뻥이죠, 뻥. 동서는 그제야 자기 인생을 사는 법을 배운 것 같았습니다. 저보다 3살 어린 동서가 진짜 제 여동생 같다는 생각도 들면서 흐뭇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동서에 대한 걱정을 조금 내려놓고 있었는데 불행은 겹쳐서 온다고 그랬던가요? 견딜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아픔이 동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작은 서방님이 지하철 역사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하필 머리까지 다치는 바람에 손도 써보지 못하고 세상을 뜨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전 너무나 큰 충격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남편까지 잃다니요. 하늘이 참 원망스럽더라고요. 남편도 작은 서방님의 영정 앞에 엎드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능력 없는 형 때문에 하고 싶은 공부도 포기한 동생이라며 꺽꺽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전 어린 조카들과 정신이 나간 동서를 챙기며 남몰래 눈물을 훔쳤어요. 왜 동서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시부모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마지막 발인을 하는 날 시어머니가 뒤늦게 도착을 하더라고요. 네 아버지는 허리가 영 좋지 않아서 집에 계시라고 했다. 아니 둘째는 젊은데 어쩌다가 심장마비야. 평소에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가지고는. 아무튼 떠난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 얼른 정신 차려라. 마치 남의 집 이야기를 하듯이 하는데 5만 가지 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서방님 장례식이니까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지만 화가 치밀어 올라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어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자식이 죽은 거예요. 어머니 아들이 죽었다고요. 근데 뭐라고요? 건강관리가 뭐가 어째요? 아버지는 허리가 좋지 않아서 오지 말라고 했다고요? 지금 그게 할 소리예요? 아니 얘가 갑자기 왜 이래? 네 남편 죽었니? 왜 네가 펄펄 뛰고 난리야? 네, 어차피 어머니 배로 낳은 자식 아니니까 감정 없는 거 그렇다 치는데요. 그런데 왜 동서 부려먹을 때는 친부모처럼 굴었어요? 아니, 친부모라면 그러지도 않았겠지만은요. 대체 왜 그랬냐고요? 이러실 거면 당장 나가요. 어머니는 여기 계실 자격도 없어요. 아니, 얘가 진짜. 제가 하도 난리를 치는 통에 시어머니는 쫓겨나듯 장례식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야속한 서방님도 하늘나라로 떠나버렸으니 차라리 이렇게라도 시댁이랑 인연 끊고 사는 게 동서한테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형님,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오빠도 없이 애들 키우면서 어떻게 살아요? 동서 미안해. 내가 좀 더 신경을 써야 했는데 그래도 기운 내야지. 애들 봐서라도 힘을 내야지. 형님, 저 너무 막막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동서. 슬픔에 휘청거리는 동서를 겨우 달래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남편을 잃은 아픔을 제가 어떻게 가늠하겠습니까? 그런 생각만으로도 눈물부터 나는걸요. 전 그 뒤로도 동서 집을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너무 슬픈 상처는 사람 만나고
자주 이야기를 하면서 견디는 게 제일 좋거든요. 동서는 조금씩 힘을 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챙겨준 식사도 한 술씩 떠넣었고 제 말에 귀를 기울이며 아빠를 찾는 자식들을 다독이더군요. 너무나 큰 아픔이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전 진심으로 동서가 나아지길 바랬어요. 그렇게 석 달쯤 흘렀을까요? 그날따라 유독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새벽녘이 돼서야 겨우 까무룩 잠이 들었는데 동서에게 문자가 하나 오더라고요. 문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형님이 보고 싶네요.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 와주실 수 있을까요? 꼭 부탁드려요.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바로 전화를 걸었는데도 받지 않더군요. 전 부랴부랴 차를 몰고 동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깊은 잠을 자듯 가만히 누워있는 동서는 제가 왔는데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동서 옆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도구들과 물건들이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동서를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아이고, 동서, 일어나봐.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내가 버티고 살자고 그랬잖아. 왜 그랬어? 남은 새끼들이 무슨 죄야? 빨리 일어나 보란 말이야. 저는 이렇게 말을 하며 차갑게 식어버린 동서의 얼굴을 매만지며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조금만, 애들 봐서라도 조금만 더 견디지 왜 그랬을까요? 그런 선택을 한 동서가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그리고 동서 옆을 보니 무슨 편지 같은 게 써져 있었어요. 바로 그건 동서가 제게 남긴 편지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씩 읽어내려가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편지엔 동서를 향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추악한 행동이 낱낱이 담겨 있었어요. 대충 내용은 이랬어요. 남편을 잃고 우울증과 고통을 느끼고 있을 때 시부모님들은 받은 보험금을 자신에게 달라며 온갖 협박을 일삼았고 조카들까지 강제로 시댁으로 데리고 가서는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자식들을 돌려주지 않을 거라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무지하게 폭행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가뜩이나 우울증이 온 동서에게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하고 말았으니 동서가 간신히 붙들고 있던 이성은 허무하게 끊어져 버렸던 거였어요. 다행히도 동서는 시부모의 행동을 핸드폰 동영상과 녹음으로 모두 기록해 두었더군요. 영상에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동서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고래고래 협박을 하는 장면과 조카들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모습, 녹음 등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동서는 집안에 홈 CCTV를 설치해 모든 장면들을 증거로 확보해 두었고 시부모님을 고소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서는 스스로를 이겨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았어도 진흙탕 같은 싸움을 시댁과 하기 싫었다고 했어요. 아무리 미워도 먼저 하늘나라로 간 남편의 부모님이고 조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니까요. 그래서 무척 괴로워하다 남편 곁으로 가겠다고 편지 형식으로 유서를 남겼더군요. 동서는 마지막으로 제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형님,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미안해요. 하지만 저 남편 없는 세상에서 사람답지 못한 취급받으며 살 자신이 도저히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못난 결정을 했습니다. 면목 없지만 저희 애들 형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형님 덕분에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면목 없지만 다시 한번 제 사랑하는 애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동서의 마지막 글을 보고 너무 분해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119에 신고해 동서를 보내고
남편과 도련님에게 모든 사실과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남편과 도련님은 크게 분노를 하더군요. 아무리 제 부모님들이라고 하지만 아닌 건 아니었어요. 먼저 간 서방님에게 미안하다며 꼭 복수를 해주겠다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시부모님은 살인 미수, 공갈 협박, 갈취, 모욕죄 등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고요.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시부모들은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변호사를 써가며 방어를 했지만 대한민국의 법망을 피해가기는 힘들었습니다. 워낙 동서가 증거를 잘 확보해둔 탓에 그들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오지 못했네요. 그래서 지금은 5년, 3년형을 나란히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나중에서야 후회를 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과 막내 도련님이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자고 했고 그것도 모자라 입에 담지 못한 욕까지 해버렸거든요. 자식들에게 그런 수모를 당하니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두 사람은 교도소 안에서 한참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겁니다. 그 사람들도 자식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큰지 직접 겪어봐야 알 테죠. 남에게 고통을 주고 인생을 사는 게 얼마나 나쁜 짓이고 위험한 행동인지 평생 느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한순간에 그 더러운 시부모들은 모든 자식들을 잃게 됐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때는 늦었습니다. 앞으로 교도소에서 나오더라도 아마 말년을 평생 지옥처럼 살아야 할 테니까요. 몹쓸 병이 걸려도 허리가 휘어져도 백발 노인이 되어 힘없고 불쌍한 신세가 되더라도 이 시부모들을 찾는 사람들은 이제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부디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라도 진심으로 반성을 해서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네요. 동서의 아이들은 저와 남편이 잘 키우고 있습니다. 제 친자식이라고 생각하며 사랑을 쏟고 있지만 이따금씩 친부모를 그리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제 마음이 아파오네요. 아마 조금 더 자라면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테죠. 하지만 저는 우리 조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이 큰엄마의 사랑은 듬뿍 받으며 자랐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키울 예정입니다. 오늘도 자기 전 제게 와서 큰엄마 잘 자요 라고 뽀뽀를 해주는 조카들을 보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되었죠. 꼭 훌륭하게 키워서 동서와 서방님에게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기로 말이죠. 부디 저와 우리 조카들이 앞으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기만을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마음을 다잡고 힘내보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깊이 담아두었던 제 속 얘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자분들의 가정에도 평화만 깃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